안녕하세요. 디카데미의 큰리. 네, 작은 리입니다. 첫 방송.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 야. 잘 지내셨습니까? 아, 잘 지내고 있지. 처음엔 뭐 일단 왜 방송을 하게 됐는지 음,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나는 일단은 이 STO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해외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뭐 공구방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자세한 정보, 그러니까 뭐 투자의 수익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팔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정말 무엇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을 좀 리서치하고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들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또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 또 아무래도 형은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저는 상대적으로 또 뉴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한 점들도 물어보면서 다들 음, 한 번쯤은 알아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던 거를 음, 같이 이제 음, 알아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너무 좋죠. 먼저 시작하시죠. 이번에 네가 먼저 하면 안 되겠니? 알겠습니다. 음,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유학을 와서 대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은 한 금융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았네요. 어, 저는 그 상장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그 회계팀에서 회계랑 세무 그리고 사업보고서 공시나 이제 자료 작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료 분석 이런 것들 위주로 일을 하다가 크라우드 펀딩 쪽 관련된 일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조금 창업하려고 전전하다가 블록체인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STO까지 오게 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좀 자세하게 증권형 토큰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관련된 쪽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어. 이제 클라우드 펀딩 쪽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런 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누군가 얘기를 해줬고 그거 관련돼서 또 블록체인 쪽에서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 요즘에 이제 급 대세가 되면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랑 하고 싶었던 일이 여기 거의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 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음, 또 짧게 이제 한국에서 남으면서 조금 저도 이렇게 테크니컬한 정말 하드코드 같은 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형을 만났고 또 워낙 형이 그렇지. 그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많았었기 때문에 전 음,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패시브하게 있다가 음, 형의 관심 보고 또 혼자서 또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좋아하니까 또 알아보고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 뜨고 나서 가장 크게 히트를 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라는 것들이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IPO처럼 ICO가 나온 거잖아요. Initial Coin Offering.
음. 그리고 이제 STO가 나왔는데 그럼 증권형 토큰은 정확히 뭐예요? 증권형 토큰은 어, 한마디로 이제는 ICO처럼 기부를 받아서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ICO에서 대부분 나왔던 것들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별풍선 날리잖아. 그쵸. 그런 걸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별풍선을 코인으로 나눠주는 걸 받고, 기부 형식으로. 그럼 사람들은 그 별풍선이 돈이 되니까, 별풍선을 날리고 싶은 사람은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사서 별풍선을 날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유틸리티 토큰 위주의 그런 ICO가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망하기도 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얘네들이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돈 펑펑 쓰고 막 그러는데, 얘네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쵸. 왜냐면 나는 기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주식이라는, 뭐, 예를 들면 주식? 그러니까 증권 중에 뭐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받게 되면, 걔네들이 그런 짓을 할 때 주주총회를 열어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거기서 뭐 경영자를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됐을 때 그 수익을 내가 배당받을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가면 또 그걸 팔아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코인을 자유롭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외 거래소에 보내고 주고 받고 이렇게 했듯이, 주식의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주식을 예로 들면 그런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자산 유동화라는 얘기.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사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가의 그런 자산들, 그런데 수익률은 다른 뭐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 수익률이 또 괜찮고 안정적이야. 그런 곳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지. 소액을 가진 사람들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런 면의 그렇지. 네. 그런 유동화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은 뭐 흔히들 말하는 뭐 adverse selection이나 moral hazard 같은 좀 뭔가 이렇게 오너들이 막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러면은 사실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규제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ICO랑 다른 점. 그렇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에 맞게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ICO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렵고, 그리고 빠르게 지금 이제 이게 발전되지 못하는 것 같아. 규제들을 다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스크래치부터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페이스북의 주식을 산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그리고 외국에 있는 뭐 증권사나 아니면 거래소나 이런 데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그 구조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그거를 이제 생략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생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켜야 되는 절차들, 규제들, 그런 거를 지키려면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되고, 그 규제를 블록체인에 다 녹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아직 발전할 룸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외국 자료들을 보면 아직 초기 단계다. STO 시장은 초기 단계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019년에 뭐 STO 붐이 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험이 또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시장을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티제로 같은 회사들도 어떤 그 외국 투자자를 이제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뭐 적격 투자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데이터라든지, 그러면 뭐 한국에서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냐, 뭐 예를 들면 뭐 국세청에서 내는 소득 자료냐, 아니면 뭐 국세청에서 내는 소득 자료라고 해도 그 양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 그쵸. 그런 경험을 충분히 겪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지 않으면 누군가 딱 접근을 했을 때 바로 승인을 못 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승인을, 투자를 거래를 하게 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거를 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어야 되는 것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음, 지금 방금 이제 전 세계에서 어찌됐든 되게 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 몇몇 국가들부터 지금 이제 음, 선도에 나가고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고 미국이 있는지. 미국이 제일 선도하고 있지 사실. 미국에서는 어,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미국은 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법의 어떤 틀, 그러니까 법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포용력? 음, 하여튼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일단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쵸. 그거를 만들어 가. 그게 시간이 걸리던 뭐 어떤 돈이 필요하건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좀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제일 주도적으로 해서 준비가 돼서 이제 뭐 거래소라든지, 이제 증권 토큰 거래하기 위한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그 토큰을 발행하기 위한 발행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또 거래소에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건 헤지펀드건 어떤 기관 투자자건 접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인프라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금융시장 규모도 가장 크고. 그쵸, 맞아요. 역시 이게 사실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이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사실 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또 그게 음, 워낙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런 입장에서 음, 정말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능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미국은 어찌됐건 좀 선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과연 빨리 오픈해야 되는 시장인가? 음,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시장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 이미 미국은 대체 거래 시장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 비공개 주식에 대한 그런 거래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발달돼 있지는,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정해진 일부 몇 개의 기업들에 한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이미 그런 시장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꼭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확장을 했을 때, 그러면 모든 회사들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럼 그 질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증권형 토큰이 이제 어떤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뭐 쉽게 말해서 프라이머리 마켓이랑 세컨더리 마켓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음, 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일단 먼저.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더 강하게 볼륨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이 초기 투자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에서 읽었는데, 그 대체 시장, 그러니까 비공개 주식을 거래하는 그 대체 시장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거래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 준 거야, 이 플랫폼들이. 음, 그러니까 비공개 주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기 내부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제공하려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또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경쟁자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오픈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국은 기업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체 거래 시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체 거래 시스템들이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쵸. 어쨌든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이랑 세컨더리 마켓에 간단하게 좀 컨텍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음, 투자를 원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와 진짜 직접적으로 바로 거래를 하는 것과 어떤 이렇게 투자 단체나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걸로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마켓으로 접근했을 때 좀 더 회사들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그렇지. 그리고 일단 기업이 처음 생기고 나서 어, 바로 이익이 안 나잖아, 사실 현실적으로. 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바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고, 결국에는 그 미국의 대체 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더라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버라든지. 음, 그렇지. 뭐 우버라든지 뭐 상장 안 된 그런 유명한 회사들, 맞아요. 가끔 그런 보면은 회사들 걸 사고 싶지. 음, 가끔 보면 사실 이 회사가 상장이 안 됐어 싶은 기업체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가 상장하기 전에 카카오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거든. 그리고 이제 그 장외 거래 시장에서도 카카오 주식은 거래가 됐고. 됐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는 주식들은 이미 장외 시장에서 반응이 와. 음,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 주식들은. 결국에는 걔네들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예,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면 세컨더리 마켓이 맞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지. 반면에 이제 초기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은 1년에서 5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큰 성과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 뭐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 비해서 5년 동안 뭐 3년에서 1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성과를 내 가지고 유니콘으로 간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잖아. 그러니까 골라내기가 그쵸. 어려운 시장인 거지. 어, 재밌네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음, 되게 발전 가능성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next big thing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방향성이 그럼 확실히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많은 회사들이 일단은 초기의 회사들 음, 또 접근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는 뭐 아주 객관적인 자료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STO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음, 아니면 ICO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서 펀딩을 그냥 받고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미국 시장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들이 그 티제로나 오픈 파이낸스 이런 거를 언급을 해. 그래서 그런데 상장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장시키려고 계획 중이다라거나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한 자료에다가 그런 문구들을 넣어. 항상.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어, 이게 우리 회사 주식이 토큰화돼서 거래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뭐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그 거래소에서 발행받을 수 팔고 있을 것이다. 나갈 수도 있다. 유동성을 우리는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하기 위한 용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재무 구조는 사실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거든. 그쵸. 수익이 나는 수익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STO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되게 있어. 근데 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크라우드 펀딩이랑 소액 공모라는 제도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이랑 소액 공모인데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기업에 진짜 정말 그 돈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지. 그런 그죠. 기업들이 주로 하는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돈을 쓰기만 하고 수익은 거의 안 나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인 거고. 그리고 소액공모제도는 사실 그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소액공모제도가 상당히 그 사연이 있는 제도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빠르게 자금을 조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증권신고서라든지 이런 금융감독원에 뭐 신고를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간소화시켜 놓은 거야. 그 대신 금액 한도를 줄여놨어.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뭐 10억이었다가 뭐 20억이었다가 뭐 10억으로 줄였다가 뭐 이제 지금은 뭐 30억으로 뭐 30억이랑 뭐 100억까지 늘린다고 하거든, 올해. 오, 근데 사실은 그 자료들, 그 회사들을, 그 소액 공모를 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공개 시장에서 IPO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 거지. 그쵸. IPO 하려면 또 되게 조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어,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음, 거네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거든. 소액 공모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들어가서 그 이제 장부를 들여다봤어. 네. 그랬더니 어, 진짜 한 열이면 아홉은 어, 적자를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이미 너무 망가져 있거나 뭐 감사 의견이 그냥 뭐 적정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조금 제한을 받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좀 망가진 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걸 했고 그렇지 않은 회사더라도 약간 이상한 회사들이야. 예를 들면 뭐 매출액이 100억인데 무슨 파생 상품에 막 10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상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는 그냥 공개 모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우리 주식 더 발행하고 싶어요.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 다 몰린다고. 그쵸. 왜냐면은 청약을 할 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미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와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소액 공모 제도 자체가 좀 그런 안 좋은 면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통계에서도 보니까 그 소액 공모로 자금을 끌어들인 업체가 2년 이내에 상폐되는 비율 1년인가 2년 이내에 상폐되는 비율이 거의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그런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20%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상폐를 하더라. 소액 공모한 회사가 그런 제도였어 사실 소액 공모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STO를 준비를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뭐 STO 준비하는 업체가 뭐 그런 나쁜 업체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과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음, 과연 정말 그렇게 뛰어나고 유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꼭 STO를 통해서 음,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그쵸. 뭐 사실 뭐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음,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안고 하는 게 또 소액 공모고 음, 사실 IPO 시장도 그러니까 이니셜 퍼블릭 어프링이라는 그 시장 자체도 사실 뭐 다른 이제 주식 시장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이 시장이 난 사실 유망하게 보거든.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시장을 정말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정말 정말 투자자들이, 수요자들이, 사용자들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런 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그런 하지만 이 시장이 더 발전을 하려면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STO를 정말 좋은 회사들이 STO를 진행하고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하는 사례를 남겨주고 그래야지만 이 시장이 발전을 하지. 막 사기에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다 보면 그 블록체인 시장도 그렇잖아. 암호화폐 시장도 그랬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강한 규제를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중요한 질문이네요. 되게 던지기에 사실 정말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큰 바람을 한번 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음, 정말 엄청난 두 번 다시 없을 성장을 하고 나서 진짜 크게 전 세계에서 이제 규제 크게 몇 번 얻어맞고 이제 지금은 거의 죽어가는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랬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STO 시장은 좀 더 조심스럽게 규제에 접근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보니까 되게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다면서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조금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그 성장성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그 안 좋은 점들이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중요하죠. 불구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기존 금융권에 있던 그런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이 뛰어들고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시장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핫한 시장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살짝 조금 인식이 약간 주춤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 정말 그 이상적인 구도는 너무 괜찮은 구도인 것 같아. 음, 사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제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되게 많은 헤지펀드 컴퍼니들 돈 진짜 많은 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되게 놀랍게 그래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음, 지금 저희가 되게 뭐 기업이나 약간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조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 사실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주식만은 아니니까 증권이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뭐 미술품,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해가지고 뭐 대출이라든지 뭐 모기지론이라든지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계속 지금 만들어 왔고 그런 생태계도 만들어 왔고 그런 금융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뭐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다루는 회사가 이 음, STO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었고 음, 사실 되게 그런 다양한 이 뭐랄까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사실 다 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STO를 진행을 할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투자가 가능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금을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소액공모다 치면 소액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수탁을 받게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청약자가 자금을 넣을 때 회사로 바로 안 넣고 금융기관에다 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A 회사인데 내가 소액공모를 해. 그럼 그 자금은 국민은행에다가 일단은 받게끔 해야 되는 거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보내서 국민은행이 다 돈을 모아놓고서 그 돈을 가지고, 모인 돈 가지고 이제 그 공모 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 A 회사에다가 국민은행이 돈을 쏴주는 그런 구조거든. 근데 그런 구조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국민은행이 비트코인을 수신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게 되는 거야. 미국은 요즘 그, 맞아요. 그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사실 그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그런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한 시장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빠르게 받아들인다,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뭐 이건 살짝 사이드 토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뭐 막 가계부채, 그러니까 미국 북미 가계부채가 진짜 가장 역대 가장 높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이 하우징 마켓이 완전히 진짜 막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이렇게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이 집을 렌트를 돌리면 모기지보다 싸요. 모기지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 네, 그래서 모기지를 페이아웃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라든지 이게 몇몇의 막 이제 미국 대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증권형 토큰으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상품이 확실히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미국은 한번 크게 들이맞고 이제 정신 못 차렸던 적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2009년이라든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이제 막 휘청휘청했던 적이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울 텐데, 그래도. 근데 미국이 지금 뭐 그 주택 대출 관련된 시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신호는 아닌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뭐 이제 경제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일단은 그때 대비 GDP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미국이. 맞아요. GDP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 데 반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그쪽 주택 관련된 대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금액은 늘었으나 GDP 상승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많은 것 같다. 사실 그때 그렇게 나라가 막 휘청했던 큰 이유는 이 부동산 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대출을 담보로 또 이제 플레이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그 상품 때문도 컸으니까, 그치. 그런 점에서는 한번 레슨을 배운 거죠.